자, 오늘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이라는 구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는 촉멸협정으로 완수하자. 네. 이렇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노동자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촛불혁명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적폐라고 하면서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되기 전에 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로서 얘기했을 때 보수 불태워야 한다라는 논란으로 하고 있었고 이렇게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뭐 새누리당, 그다음에 부역정당 이렇게 해서 막 횃불로 불태우는 시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주적인 인공기 북한을 우리 이제 애국단체 시민들이 인공기와 그다음에 김정은의 그 인물화를 화양하는 불태우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소화기를 들이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시위를 못하게 불태우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면 좌측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촉불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경찰이 주변에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시위자들보다 경찰 인원 배치도가 더 많습니다. 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는 이 횃불 사랑을 되게 좋아합니다. 횃불에 대해서 촛불, 횃불 막 이러는데 이것을 잠깐 보면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남의 불씨를 횃불로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는 그 횃불의 모습입니다. 촛불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남의 불씨를 횃불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한 노동 당원들이 이렇게 횃불을 듭니다. 뭔가 좀 비슷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횃불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꼭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은 이래서 높다, 어느 정도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41% 정도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높다는 20% 정도, 그다음에 별로 없다가 29.6%입니다. 그다음에 전혀 없다가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한반도가 전쟁의 재발의 가능성이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한다고 있는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가 79.3%가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관심 없다. 그다음에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이런 핵 ICBM을 만들고 핵에서 장착하고 미국을 폭격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군사적 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재원이 뭐 보면 거리가 12,000km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 북한입니다. 또한 이 정부는 청와대 핵심 요직을 전대협, 민청년 등의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적비서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유행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실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는 전대협, 민청년 등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양대에 있을 때 그 전대 거기서 그 회장 총장도 하고 하면서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냈던 실질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실장은 그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을 지냈고 전대협 2기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남북 학생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병도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원광대 86학번으로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 지역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협 4기의 전북 지역의 조국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조국 그다음에 윤영찬,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강수현, 한서각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운동권 출신들, 민청년 뭐 이런 전대협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직이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운동권 출신들의 그런 작용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청와대가 핵심들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절친인 이렇게 SNS상에 통일의 꽃 임수경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친한 친분을 얘기하면서 89년 그녀가 보여줬던 담대함에 지금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 전 세계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 했던 것들을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이렇게 89년에 그녀를 보냈던 것을 그녀의 담대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동지 사랑의 정치라는 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글을 올렸는데 김 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뭐 많이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혁명 영도를 게시한 때부터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성승장구하며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재 청와대에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그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작용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뭐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그 강풍을 강경을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의 노래로 만남을 이겨내며 오늘도 성군혁명 영도를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추종을 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갑자기 급하게 갑자기 넘어갔는데 미국 대통령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대북 관련 주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독재 관련과 그다음에 북핵 미사일에 관련, 그다음에 오토 온비어에 관련, 지송에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부르고 직접 만나고 진짜 발벗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세계에 이수화시키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백악관에 불러서 탈북자들과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인 그 펜스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태극기입니다. 안에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원비와 아버지와 탈북자와 함께 평택 이암대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방문해서 탈북자들과 면담하고 태영호 전 북대사관과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함 천안함에 가서 유족들도 위로하고 천안함 그 군대를 방문해서 격려도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서 혼밥 먹는 문 대통령, 그다음에 폭행 사태까지 기자들의 그 폭행까지 당하고 오는 그런 상황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문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홀대, 도착날 시진핑은 난진행, 오찬마저 거부한 리커창 총리,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불발. 보통 정상끼리 만나면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동성명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하지만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시진핑은 난징응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는 거부하고요. 오찬마저도 거부한 리트너 총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장차관 워크숍에 제공된 도시락들. 이게 한 도시락에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정부는 또 반값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이 정부가 항상 떠들고 있는 적폐청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 비유가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평창 그 동계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의 그 식탁 급식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 밥보다 이보다 낫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화면 보시면 정말 이 내용은 정말 부끄럽게까지 만드는 자국민이 정말 부끄럽게까지 만드는 사진의 한 컷입니다. 이 컷은 미 펜스 부통령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A4 용지를 보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펜스 부통령의 표정을 보면 어이가 없어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정말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를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자들은 만찬 거부하고 이것은 분명히 미국 그 펜스 대통령 측에서 김영남과의 만남을 노선을 만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김영남과 마주 앉게하는 그런 상황에서 펜스 대통령이 퇴장하고 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 회사의 수장 아니면 그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대부분이 악수를 할 때는 어떤 상대든 간에 동등한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동등하게 상황을 얘기하고 동등하게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진 한 컷으로만 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 북한의 김여정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밑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과 올려다보면서 악수를 하는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그 화면은 이번 그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단 한 사람도 일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 속에.
근데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공연이 좋았으면 이렇게 기립박수를 칠 정도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서민 정책, 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뭐 그런 것들, 소통의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이 동맹 국가의 사절단이 와도 이렇게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북한의 그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거 보고 이렇게 기립박수를 하는 거고, 또 좌측에 보이시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그 국방위원장과 가운데 있는 사람은 IOC 위원입니다. 위원장인데 그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둘만의 대화를 속닥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뭐가 이렇게 좋으신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한 기사에 오전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신영복 선생의 서와 통을 설명하고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정말 존경하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가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신영복은 김일성의 사상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며칠 되지 않았죠. 새해 인사를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그런 또 이래에 없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그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인사인데 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중앙방송인 CCTV를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달하는데 왜 새해 인사를 중국 국민들에게 할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탄압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보복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타격을 입고 또 중국 가서도 혼밥 먹고 홀대 받고 뭐 기자들이 폭행해도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중국에게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중국 국민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본인의 말대로 정말 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얘기가 생각지 않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말바꾸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과 연대했고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는데 제주 해군기지 중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민정수석 시절에 FTA 추진해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 FTA 결사 반대, 세상에 뭐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또 화나게 하는 분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반대한다. 대통령 후보 연설 그 TV 토론에서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하고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합니다. 그다음에 연방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 범은 이석길의 이해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주는 등 공산주의에 대한 호의감을 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한나라의 수장은 일단은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그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될 임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북한에 방남하는 인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한영의 인사를 하는지 봅니다. 자, 선수단 평창 올림픽 기간에 선수단을 선수 22명, 임원 코치 등 24명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원 인원 2명 해서 46명. 근데 그 실제로 한 명이 더 추가되고 한 명인가 2명이 더 추가되는데 그 IOC의 이등록대 인원은 결국은 어떻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에 137명,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이 32명, 응원단이 229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이 인원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또 미스트리라는 그런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북한의 정부는 추계협서를 해서 그 북한의 평창 참가에 29억을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자, 그 예술단들이 묵은 호텔이 어디냐면 그 김여정이나 삼지연 악단들이 묵은 호텔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워커힐 호텔은 여러분들이 뭐 아신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미 장군 이름을 땄던 호텔입니다. 그 정부는 북측은 뭐 워커힐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고급 호텔이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보안과 신변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공교롭게도 워커힐 호텔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싸웠던 미국 장군의 이름을 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방북단을 많이 좀 오해가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워커힐 호텔에 주무셔 봤나요? 저는 한 번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측의 인원들이 와서 이 우리들의 세금을 저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저들이 저기서 자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만경봉호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이 만경봉호가 러시아조차 입항을 거부한 것을 한국은 웰컴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축제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미 그 전에 전세기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해서 전세기로 선수단을 우리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모셔왔고 또 육로로도 내려오고 이제는 바닷길로 다 그러면 이게 유엔에서 제재했던 부분들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제재가 되지 않았고 다 열어주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는 육해공 다 열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철통 보안을 했는데 저 안에 그 20톤 트럭짜리 5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아무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참 알고 싶은데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에서도 우리나라의 만약에 북한이 한 나라로 인정한다면 북한 또한 다른 한 나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국민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입항을 하면 모든 신분 조회를 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그들을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누가 왔는지 그런 거에 출입국 관리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기도 마찬가지고 육로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 한 사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을 확인하는 그 어떤 방침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 편석이 없는 임시 편성을 해서 KTX 타고 평창에서 서울로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점검단 비용 일체를 지불하고 벤처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던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들이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을 응원하면서 응원 도구로서 한 가면을 씁니다. 자, 너무나도 비슷한 한 사람을 두고 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자, 또한 그 북한 예술단들이 유경수 여사의 피격된 국립극장에서 체제 선전 같은 공연을 합니다. 참 답답하는 마음들이 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김연정은 단 한 번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턱을 들어서 너무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자기의 오빠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살가운 눈으로 두 손으로 악수를 하고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이렇게 단 한시도 대한민국을 그 동등한 입장으로 내다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주종 관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표정 관리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전해경이 북한에 방북한 올림픽 점검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국회의원조차도 그것이 북한 방문자들이 왜 올림픽 그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늪에 빠진 평창 올림픽 열병식 홍보용인가 북한산 전야제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현송을 모시기에 앞서 분노하는 민심부터 살펴야 된다라고 전희경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것 실태는 외면하고 한민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재현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게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는 북한의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북한의 그런 뭐 고위 당직자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오로지 대화의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한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된 것 중에 하나가 2030 세대들에 의해서 많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서 분노해서 이 정부가 탄생했었는데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기, 그러니까 이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 간의 그 팀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이 단일팀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 일부 몇 명은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4년 동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들이 이 정치의 노름에 의해서 그들에게 희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연령별 여론입니다. 20대가 찬성이 16%, 반대가 82%입니다. 그다음에 30대가 17%, 반대가 82%, 40대는 31, 67, 52, 34, 64, 60대 이상이 31, 67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 뭐 북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뭐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던 건데 통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렇게 막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그 뭐 연세가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2030들이 반박을 했던 거는 그동안 했던 그 수고했던 그 여자 단일팀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같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 또 이렇게 이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의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부에 한국까지 제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뭐 이런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FTA 폐기로 인한 예상의 손실은 총 수출 손실이 268억 달러고 일자리 손실이 24만 명이고 생산 유발 손실이 67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부 이 시대는 그 일자리 창출 뭐 그런 걸로 많이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취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군산의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은 경제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발발의 위험보다 이 경제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 그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추앙하고 그들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지만 실제적으로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취업률 뭐 사상 엄청난 취업률이 실직자가 해고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 고위 당직자들을 모시는 데에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또한 뭐하냐면 요즘 우리 그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백두혈통. 자, 왜 백두혈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혈통은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가족을 일컫는 말이고 김일성과 그의 부인 김정숙이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며 김정일 집권 이후 신격화를 위해 사용 중인 용어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그 적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의 뭐 왕족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시위하고 극렬하게. 근데 단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뭐 당당하게 기사 타이틀로 내걸고 하면서까지 정말 이들을 맞이하는 우리 언론과 정부는 참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김일성 직계 가족들을 그 국민들은 북한 국민들은 그 신격화하면서 그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한 나라의 그 인간을 한 사람 인간을 그렇게 떠받들고 정말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주체사상은 세계의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자, 주체사상의 비율을 보면 그 내수는 수령으로 생각하고 혈관을 당이라고 하고 손발을 인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는 폭탄.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뇌 머리 우리 뇌를 몸을 주관하는 뇌는 수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당은 혈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고, 손발이 되는 건 인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차장을 이렇게 비교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장 교육 받은 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이제 대구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한 프레카드를 걸려 있던 것들을 보고, 그가 비가 오는데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고 이들이 북한 응원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면 장군님 상이 젖는다는 말입니다. 우린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걷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단 종교에 빠진 자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이들이 보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그 종교의 그 머리인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뭐 돈과 권력과 몸까지도 다 바치는 그런 걸, 모든 걸 바치는 보면서 사이비 종교의 그 뭐랄까 집요함, 뭐 그런 것들이 이 주체사상을 보면서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떤 사이비 종교보다도 더한 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적국에 있는 모든 사신들을 우리 그 한 나라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무기고 모든 것을 다 안 보여준 데가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39장 5절에 7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례를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다른 나라의 사신의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 있는 우리의 주적인 대통령이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적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유린하고 온갖 것을 다 보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을 다녀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왜 북한의 예술단들이 와서 예술을 하고 또 태권도 시범단들이 와서 시범단을 하고 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이미 뭐 몇 분 만에 그 매진이 다 되고 티켓이, 그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정부와 또 촛불혁명자들이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 그것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미넨에 그 독일과 그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그 평화협정인데 영국으로 돌아온 체임스 벌리의 협정안을 보고 협정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이 평화협정을 하고 나서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의 실제 발발 시점이 미넨 협정 때문에 약 1년 정도 미뤄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때 체인버리의 저자세 덕분에 히틀러가 영국을 얕잡아보게 되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죠. 1939년 히틀러는 희화의 장군들에게 우리의 적들은 별 힘없는 작은 벌레들이나 마찬가지다. 난 미넨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대전을 발발합니다. 그만큼 이 히틀러는 그것으로 이 평화협정을 내용을 미넨에서 있었던 그런 각 나라들의 자기들의 적국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넨 협정에 보면 여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독일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수덴테르트 영토 분쟁에 관련된 협정, 이 협정은 독일 미넨에서 맺어진 것으로 체코는 참석하지 않은 채 유럽 열강들만 참석해 체결된 협정으로 이 회담은 나치 독일에 대한 유화책이었다. 협정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독일이 수덴테르트를 합병하도록 승인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미넨 협정이 미넨 늑약이라고 불리며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맹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넨의 배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화 정책의 결말은 결국 히틀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적들은 별 힘없는 작은 벌레들이나 마찬가지다. 난 미넨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그들에 대응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참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듭니다. 만약 천안함 함대가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던 미국 함대였다면 함대였다면 과연 북한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국은 강력한 군사와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자세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하게 북한과 대치를 하고 정말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갔으면 합니다. 남들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서 그들에게 또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맞지 지금은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역대 정부들을 보면 온정을 베풀고 났을 때 햇볕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펴고 났을 때에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에 도발하는 그런 행위들이 더 많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북한의 군사의 도발이 적었던 때가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라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강력하게 대북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아웅산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북한과 협정을 맺던 게 자기네 수장들은 암살하지 말자라는 그런 협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손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의 그 보좌관들, 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웅산 사건을 이루어서 다 죽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또 많은 타격이 있었죠. 그만큼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말 얕잡아 보고 있고, 이들은 조금만 하회 모드만 보여주면 정말 희석이야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언론, 모든 매체들이 다 북한에 거의 저자세로 나아가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 정부가 제대로 깨우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지막에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같이 합심해서 이 사태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눈을 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